윤혜운의 세상은 낡은 책 냄새와 희미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가 근처의 비좁은 고시원,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의 삼면은 천장까지 닿을 듯한 미술사 전공 서적들로 빼곡했다. 그녀에게는 성벽이자 동시에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녀의 저녁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900원짜리 삼각김밥이 전부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뻑뻑한 김밥을 씹어 넘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두꺼운 원서의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책상 한편에 놓인 하얀 봉투에 자꾸만 가닿았다. 병원에서 온 어머니의 수술비 청구서였다. 그 위에 그녀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숫자 5천만 원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였다. 우리 딸 혜운이 밥은 먹었고 그럼요. 엄마 방금 아주 맛있는 걸로 먹었어요. 엄마는 좀 어떠세요?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써 쾌활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나고 혜우는 다시 한번 청구서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절박함으로 단단하게 굳어졌다. 다음날 오후 혜우는 고단한 현실을 잠시 잊고 온전히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국립미술관에서 도슨트로 일하고 있었다. 수많은 명작들 사이에 서 있을 때면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작품은 18세기 궁중화가 김홍도의 군선도입니다. 신선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작품 정보를 외워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 한 점 한 점에 담긴 화가의 영혼과 시대의 이야기를 관람객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불어넣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고 관람객들이 흩어질 무렵 한 부유해 보이는 부부가 어린 아들의 질문에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 저 그림 속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옛날 그림이야. 아들아, 이제 그만 보고 장난감 가게나 가자.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여전히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투어가 끝나고 한산해진 전시실. 혜우는 여전히 그 그림 앞에 서 있는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안녕, 저 그림 속 할아버지가 궁금하구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혜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림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대신 그림 속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는 사실 아주 높은 왕을 모시던 신하였단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지. 저 슬픈 눈은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란다. 그녀는 마치 동화책을 읽어주듯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아이는 딱딱한 그림이 아닌 한 사람의 슬픈 인생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잠시 후 아이를 찾아온 부모는 자신들의 아들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렇게 집중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혜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떠났다. 그날의 마지막 순회를 돌던 중이었다. 혜운의 발걸음이 미술관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한 작품 앞에서 멈췄다. 19세기 프랑스 화가의 풍경화, 전문가들의 감정까지 모두 마친 진품으로 알려진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림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녀의 내면의 동요를 포착했다. 이상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전문가들은 모두 진품이라고 했는데 왜 내 눈에는 저기 저 숲속의 빛 표현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마치 영혼이 없는 모작처럼.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전공 서적을 너무 많이 본 탓에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그 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조차 모르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범한 재능이었다. 미술관에서의 일이 끝나고 그녀는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며 어머니의 수술비를 떠올렸다. 눈앞에 수백억짜리 걸작들은 그녀의 절박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수백억짜리 걸작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어머니를 살릴 돈이 없다는 잔인한 현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예술을 향한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그녀만이 가진 그 특별한 재능이 곧 그녀를 상상도 못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거래 속으로 밀어넣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주치의는 차가운 표정으로 윤혜운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습니다. 48시간 내로 수술비를 완납하지 못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대기 환자가 많습니다. 의사의 사무적인 말은 혜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휴학을 하고 하루에 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갖 대출을 알아봤지만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절망에 빠져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다. 그녀의 앞에 소리 없이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런데 혜우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물론 여자의 얼굴에는 차가운 오만함과 인공적인 화려함이 더해져 전체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지만 네가 윤혜운이지. 여자가 그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그녀는 자신을 이채린이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채린은 거만한 태도로 자신의 용건을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TK그룹의 주태강 회장과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계약이 걸려 있었다. 그 남자, 알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백정. 난 그런 짐승 같은 남자랑 엮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투자는 받아내야겠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5천만 원이 찍힌 통장 하나를 올려놓았다. 네가 오늘 밤 나 대신 그 남자를 만나. 네, 어차피 그 남자는 내 얼굴 사진으로만 봤어. 너랑 나는 어두운 데서 보면 구분도 못할 만큼 닮았으니까. 넌 그냥 오늘 밤 10시에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조용히 있다가 나오면 돼. 어떤 질문도 어떤 행동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내 대역 다이이 되어주는 거야.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사겠다는 더없이 모욕적인 제안이었다. 혜운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른거렸다. 도덕성과 어머니의 목숨, 그 잔인한 저울질 속에서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알겠어요. 그녀는 영혼을 파는 계약에 동의하고 말았다. 그날 밤 혜우는 채린이 건넨 자신의 것이 아닌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약속된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스위트룸의 거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태강이 서 있었다. 소문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위험한 남자. 그는 소파에 앉아 그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왔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실려있지 않은 메마른 것이었다. 그는 해운을 계약의 일부로 배달된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일을 마저 보겠다며 그녀를 거실에 홀로 남겨두었다. 홀로 남겨진 해운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실을 서성였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한 점의 그림에 닿았다. 어두운 숲을 그린 아름답지만 지독히도 고독해 보이는 풍경화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 앞으로 다가가 그 안에 담긴 화가의 슬픔에 깊이 몰입했다. 일을 마치고 나온 태강은 그림 앞에 넋을 잃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채린 같은 속물적인 여자가 예술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끼며 무심코 물었다. 그림을 하나? 네, 조금요. 해운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 그림 참 아름답네요.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분명 아주 외로웠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태강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그림은 그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자 그의 고독한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작품이었다. 이채린 같은 여자의 입에서 나올 리 없는 깊이 있는 감상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눈앞의 여자를 다시 보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대한 침대의 양끝에서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웠다. 태강이 막 잠이 들려던 순간 옆에서 자던 해운의 입에서 희미한 잠꼬대가 흘러나왔다. 엄마, 안 돼. 무서워. 그녀는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태강의 굳게 닫혔던 심장의 가장 깊은 곳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수년 동안 그렇게 꾸밈없고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감정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악몽에 시달리는 그녀의 모습을 밤이 새도록 지켜보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해우는 잠에서 깨어났다. 지난밤의 일이 치욕스러운 현실로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약속된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녀는 도둑처럼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그가 깨기 전에 스위트룸을 빠져나왔다. 이 끔찍한 기억을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다. 얼마 후 잠에서 깬 태강은 텅 빈 침대와 그녀의 샴푸 향만이 희미하게 남은 공기를 마주했다. 그는 거래가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대신 그의 가슴을 채운 것은 날카롭고 시린 텅 빈 공허함이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곧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소유욕으로 변해갔다. 그의 그림을 이해하고 악몽 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던 여자,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을 냈던 그녀가 사라져버렸다. 그는 비서고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고 비서, 어젯밤 이 방에 묵었던 여자, 이채린 말고 진짜 그 여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명령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어머니의 수술비 5천만 원을 완납하고 나왔을 때 윤혜우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지난밤의 치욕스러운 기억은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앞에서 억지로 눌러 담을 수 있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그 남자도, 그 끔찍했던 밤도,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거야. 그녀는 다시 학생으로, 그리고 박물관의 도슨트로, 자신의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하데스는 한번 자신의 지하 왕국에 발을 들인 페르세포네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며칠 후, 해운은 여느 때처럼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가 한 작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하고 위압적인 시선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투어 그룹의 맨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서 오직 그녀만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고 있는 남자. 주태강이었다. 투어가 끝나고 관람객들이 모두 흩어진 한적한 갤러리. 그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찾았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의 만족감에 가까웠다. 왜 도망쳤지? 저희의 거래는 끝났습니다. 해운은 공포심을 억누르며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거래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그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폭탄처럼 그녀에게 던졌다. 나와 결혼해줘. 미쳤어요. 해운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단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원장에게서 온 애원조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제발 선처를. 나는 전화 한 통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내 어머니의 남은 치료는 전적으로 너의 대답에 달려있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잔인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박물관은 이제 그에게 사로잡힌 감옥이 되었고, 그녀의 가장 큰 사랑인 어머니는 그의 손에 붙들린 인질이 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덫에 걸린 것이다. 그들의 기묘한 협상은 TK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개인 집무실로 이어졌다. 그곳은 사무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박물관에 가까웠다. 사방의 벽에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고가의 미술품들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최근에 새로 수집한 그림 하나를 가리켰다. 18세기 거장의 잃어버린 작품으로 알려진 한 귀부인의 초상화였다. 내 새로운 수집품이야. 500억 원의 가치가 있지. 해운은 자신도 모르게 그림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림을 보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다. 가짜예요. 그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강은 물론 그의 뒤에 서 있던 고비서조차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태강이 코웃음을 쳤다. 미술관 아르바이트생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지. 그의 노골적인 무시에 해운의 내면에 있던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그녀의 유일한 세계이자 전문 분야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열정적인 미술사학도로 돌아와 있었다. 보세요. 그녀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푸른색 안료는 18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코발트 블루예요. 그리고 캔버스 표면의 균열을 보세요. 인위적으로 열 처리를 해서 만든 부자연스럽게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녀는 그림 속 귀부인의 눈을 가리켰다.
이 화가는 인물의 영혼을 담아내는 눈빛 표현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그림 속 여자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영혼도 담겨 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아주 잘 만들어진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요. 그녀의 막힘없는 설명에 태강은 말을 잃었다. 그의 전문가팀, 세계 최고의 감정사들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자신의 감만으로 간파해낸 것이다. 그는 즉시 세계 최고의 미술품 감정객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혜운이 지적한 부분들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의 전문가 역시 그것이 정교하게 제작된 위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했다. 전화가 끊어졌다. 태강은 충격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혜운을 쳐다보았다.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가 그 순간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수백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비범한 재능을 가진 존재였다.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그의 욕망은 이제 더욱 강렬하고 지독한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시각, 이채리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주태강이 그 하찮은 대역이었던 계집애에게 미친 듯이 집착하며 결혼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보고. 바바두둑. 그녀가 손에 든 와인잔에 가느다란 금이 갔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질투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내 것을 넘봐 내 자리를 차지해. 내가 가지지 못하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녀가 뱀처럼 속삭였다. 그 계집애를 내가 직접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 둘 다 똑같이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비극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차갑고 아름다운 계약이었다. 주태강은 윤혜운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라는 화려한 새장 속에 가두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과 보석을 안겨주며 TK그룹의 완벽한 회장 부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녀를 만지지도,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았다. 그는 소유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다. 혜운은 자신이 그의 죽은 첫사랑을 대신하는 값비싼 인형이 된 것만 같아. 매일 밤 깊은 고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 사이 태강이 위작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소문은 미술계와 재계에 파다하게 퍼졌다. TK그룹의 주가는 흔들렸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자신의 건재함과 안목을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다. 기회는 세기의 경매라 불리는 한 미술품 경매에서 찾아왔다. 조선시대 천재화가 김홍도에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던 전설적인 걸작 워라밀회도 유에시아 미후이투가 경매에 나온 것이다. TK그룹이 새로 짓는 사립미술관의 격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작품이었다. 태강은 이 그림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손에 넣기로 결심했다. 경매 전날, 태강의 미술품 수집팀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감정 분석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엑스레이 분석, 안료 성분 검사, 그리고 한치의 의심도 없는 소장 이력 보고서까지. 이 모든 것은 사실 이채린이 그의 라이벌과 짜고 거액을 들여 조작한 가짜 자료들이었다. 회장님, 100% 진품입니다. 이 작품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확신에 찬 보고에 태강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경매가 열리는 호텔의 연회장은 아시아의 네로라 하는 부호들로 가득 차 보이지 않는 탐욕과 긴장감으로 넘실거렸다. 이채린은
태강의 오랜 라이벌인 진성그룹의 서 회장과 함께 건너편 테이블에서 그들을 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혜우는 태강이 골라준 수억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경매의 하이라이트인 월하밀회도가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림이 공개되는 순간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달빛 아래 두 연인이 비밀스러운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은 살아있는 것처럼 애틋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혜운의 눈에는 그 그림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온몸에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소름처럼 돋아났다. 그녀만이 가진 그 기이한 감이 다시 발동한 것이다. 완벽한 기술, 완벽한 구도, 완벽한 색감. 하지만 그림에 혼이 없었다. 그림 속 연인들의 눈에는 사랑의 감정이 아닌 텅 빈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를 포착했다. 아름다워. 하지만 죽어 있어. 이건 창조가 아니라 완벽한 복제일 뿐이야. 경매가 시작되었다. 가격은 순식간에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경매는 처음부터 주태강과 진성그룹서 회장의 2파전으로 흘러갔다. 100억, 200억, 300억. 액수가 올라갈수록 장내의 공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태강의 눈은 오직 승리에 대한 집착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이 그림을 손에 넣어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저 건너편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는 이채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500억. 서 회장이 승기를 잡으려는 듯 거대한 액수를 불렀다. 장내가 술렁였다. 태강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더 높은 액수를 부를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혜운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이 그림. 하지만 태강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조용히 해. 이건 비즈니스야. 그의 자존심과 성공에 대한 압박감은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목소리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혜우는 그의 차가운 거절에 심장이 멎는 듯한 상처와 무력감을 느꼈다. 서 회장이 부른 500억에 경매사의 망치가 천천히 올라갔다. 500억. 500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한 번, 두 번,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태강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이 이대로 물러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태강의 얼굴이 결연하게 굳어졌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파멸을 향한 마지막 패를 던지기 위해 경매 번호판을 든 손을 들어 올리려 하고 있었다. 500억. 두 번. 경매사의 목소리가 주태강의 심장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의 손이 마지막 자존심을 건 번호판을 들어 올리기 위해 허공으로 향했다. 저 건너편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을 이채린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윤하운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날렸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자신의 가냘픈 두 손으로 붙잡고 아래로 내리눌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태강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태강이 분노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혜우는 그의 팔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태강 씨, 안 돼요. 제발. 저건 가짜예요. 그림 속 여인의 눈을 보세요. 저 눈에는 영혼이 없어요.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돈이나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심 어린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이 태강의 이성이라는 두꺼운 갑옷을 뚫고 그의 본능을 뒤흔들었다. 지난번 그의 갤러리에서 가짜 그림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그녀의 신비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의 전문가 팀에 대한 믿음과 이 알 수 없는 여자에 대한 기묘한 신뢰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주 회장님, 마지막입니다. 경매사가 그를 재촉했다. 태강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성과 데이터가 아닌 한 여자의 영혼을 보는 눈을 믿어보기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번호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50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진성그룹 서 회장님께 경매사의 망치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서 회장은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는 태강을 향해 승리자의 여유로운 조소를 보냈다. 이채린의 얼굴에는 완벽한 승리에 대한 환희가 떠올랐다. 경매장 안은 결국 주태강이 물러섰다. TK그룹도 한계에 부딪혔군 하는 식의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태강의 부하 직원들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 경매장의 사회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저희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이신 알리스테어 블랙우드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당의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서양 노신사 한 명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장내의 모든 미술계 인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채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전지적 시점의 카메라는 태강의 뒤편에 서 있던 고 비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비추었다. 그는 혜은의 확신에 찬 절박함을 보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연차 서울에 와 있던 블랙우드 박사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블랙우드 박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전문가용 특수 라이트를 이용해 그림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장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사형 선고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걸작이군요. 그의 말에서 회장과 이채린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위조의 걸작 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영혼이 없는 아름다운 시체일 뿐입니다. A beautiful corpse with no soul. 그의 선언에 경매장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이채린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희대의 사기극의 주인공이 된 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갔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주태강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굴욕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구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평생 명예와 수백억의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뻔한 최악의 재앙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여자 윤혜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소유욕이나 단순한 흥미가 담겨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경이로움과 압도적인 존경심, 그리고 처음으로 느끼는 보호받았다는 기묘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돈으로 사들인 이 여자가 사실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자신의 얼어붙은 왕국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려온 신비로운 재능을 가진 수호천사라는 것을. 두 사람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오직 서로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빛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혜운 역시 그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팔려온 대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그를 구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구원해낸 것이다. 경매장의 혼란은 주태강과 윤혜운이 그곳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다음 날 대한민국 재계와 미술계를 동시에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세기의 걸작으로 알려졌던 그림이 위작으로 판명된 것, 진성그룹 서 회장이 경매 사기에 연루된 정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막아낸 것이 TK그룹 주태강 회장의 옆에 있던 미스터리한 아내였다는 사실까지 이채린의 몰락은 신속하고 처참했다. 그녀가 서 회장과 공모했다는 증거는 주태강의 법무팀에 의해 속속들이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그녀의 사교계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 비서가 간결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물러갔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태강은 먼저 입을 여는 대신 혜운을 이끌고 복도 끝에 있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다. 그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혜운은 숨을 멈췄다. 그곳은 그림을 그리는 화실이었다. 방 안은 온통 캔버스와 물감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방의 중앙, 이젤 위에는 주인을 잃은 채 미완성으로 남겨진 한 점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그림 속 여자는 윤혜운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그러나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가진 여자였다. 내 첫사랑이었어. 태강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림 속 여자의 이름은 민수아.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화가. 태강이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녀의 그림들로 가득 찬 미술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의 곁을 떠났다. 수아가 죽은 뒤에 내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졌어. 모든 것이 거래가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믿었지.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채린이 당신의 사진을 들고 나를 찾아왔어. 죽은 수아와 너무나도 닮은 당신의 사진을. 그는 혜운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독한 고통과 함께 그녀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유령을 만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그 말도 안 되는 거래를 받아들였어.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유령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유령이 아니었지. 당신이었어. 내 그림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악몽 속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던 진짜 당신이었어. 그 순간부터 나는 기억이 아닌 당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그녀에게 잔인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고백했다. 그것은 자신의 첫사랑을 배신하고 대역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매장에서 내 모든 전문가들과 내 이성을 버리고 오직 당신의 감을 믿기로 선택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온전히 내 눈앞에 윤혜운, 나를 구원해준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화실의 문을 닫았다. 마치
자신의 길었던 과거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의식처럼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태강은 그 어떤 오만함도 사라진 한없이 솔직한 얼굴로 그녀의 앞에 섰다. 우리의 결혼은 나의 거짓말 위에서 시작됐어. 당신은 나에게 어떤 빚도 지지 않았어. 오히려 당신은 나를 구했으니 이제 당신은 완벽하게 자유로워.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원한다면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어.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함께 당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조용히 돕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약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혹은 만약 당신이 이 어리석은 남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 당신은 이곳에 남아도 좋아. 그리고 이 모든 폐허 위에서 우리가 진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야. 회장과 대역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고 그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우는 자신의 발치에 부서진 마음을 내려놓은 지하 세계의 외로운 왕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 한때 낡은 창고들이 자리했던 곳에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눈부신 건축물이 들어섰다. 주태강이 평생을 꿈꿔왔던 TK사립 미술관이었다. 미술관의 개관식 날,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과 문화계의 거물들이 그곳에 모였다.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주태강은 더 이상 과거의 냉혈한으로 불리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배우고 비로소 완전해진 한 남자의 부드럽고 깊이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개관 연설을 위해 단상 위에 섰다. TK 미술관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에 영혼을 불어넣어준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곳은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는 객석의 한 여자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이 미술관의 영원한 명예관장이자 저의 아내 윤혜운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윤혜운이 그의 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신의 존엄성을 팔아야 했던 불안에 떨던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품과 위작을 가려내는 천재적인 안목으로 세계 미술계를 놀라게 한 가장 촉망받는 미술사학자이자 컨설턴트가 되어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완쾌하여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윤혜운 재단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재단은 과거의 혜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후원하고 훼손된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에 모든 수익을 환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날 밤 화려했던 개관 파티가 끝나고 거대한 미술관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왕국을 거닐 듯 손을 잡고 조용한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미술관의 가장 중심부에 전시된 한 점의 아름다운 초상화 앞에서 멈췄다. 1년 전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준 진품 월화밀회도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강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림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의 옆에 서 있는 아내 혜운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속삭였다. 혜운아, 당신은 내게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고마워.
그의 말에 혜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걸작이에요. 태강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어둠 속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살아남은 예술 작품들이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하 세계의 외로운 왕은 마침내 자신의 빛을 찾았다. 누군가의 대역이었던 여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미술관에 전시된 그 어떤 작품보다도 더 위대하고 진실한 걸작이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주태강과 윤혜운의 어둡고도 강렬했던 사랑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영혼에 있다는 메시지와 어떤 상처라도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